자, 시작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강의 수업하고 있죠. 지금 10번째 시간이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의 첫 번째 1부의 마지막 시간이죠. 존재와 시간이 거의 600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58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31페이지를 우리가 진도를 나간 거죠. 굉장히 천천히 나갔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렸던 그 부분의 인용문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짧은 부분만 띄어서 읽어드릴게요. 지난 수업 말미에 어떤 부분이 다루어졌냐면 이 부분이죠. 독일어로 Das ist je seiniges zu sein hat. 자, 번역이 이렇습니다.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 이 부분이었죠.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 이 표현, 하이데거의 이 복잡한 표현, 존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들어가고 존재자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또 도대체 존재자와 존재가 무엇인지 구별해야만 하는 그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명제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었는데 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게 모순되고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표현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모순되고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표현이다. 그렇죠.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잉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존재자는 자신의 존재를 사는 사람이지 남의 존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한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하이데거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잉여적인 언어의 낭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 강의를 한번 둘러봤었는데 그 하이데거의 권위자라고 우리나라에서 하시는 하이데거 강의 수업을 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존재와 시간 같은 이런 수업 강의를 하시면서 그 소개를 하면서 하이데거 너무 어렵게 쓴다. 자기는 그 좋은 철학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불필요하고 잉여적인 표현이 난무하는 그 하이데거의 어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철학이란 좀 더 쉬워야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나라에 석하 계신 그분이 하는 강의를 제가 얼핏 듣고 경악의 감정을 갖게 되었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감정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런 말을 제가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하이데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하이데거 철학의 요체인데 그렇지 않다. 철학은 좀 더 쉬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자, 이렇게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데에는 필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해버리면, 예를 들면 하룻밤에 읽는 하이데거 철학과 같은 책으로 요약해버리면 그건 하이데거 철학이 아니에요. 하이데거 철학이 가지고 있는 그 층위들을 탐사하는 과정 자체에서 하이데거 철학의 본질이 찾아질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단순한 의미화를 통해서 일종의 뭐랄까요, 인스턴트 식품 제시하듯이 우리가 쉽게 먹고 쉽게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학을 만들어 버리는 건 그건 철학이 아니라는 거. 철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울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 쉬워지면, 쉽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이데거가 비판하는 평균적 이해의 권력 안으로 포획된다는 뜻이죠.
철학은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 뒤에 제가 진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진리는 쉬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쉬운 건 뭐냐면 빨리 소비될 수 있는 대상의 속성인 것이죠.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쉬운 게. 쉽고 이해가 직관적일 수 있도록 철학을 만드는 건 철학을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걸 제가 지금부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제시된 이 명제, 그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이런 명제는 얼핏 보기에는 모순된 명제이고 불필요한 표현이고 잉여적인 표현이고 심지어는 동어반복처럼 보여요. 동어반복처럼.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자 아닌가? 라고 이전에 철학이 생각해 왔었어요. 존재자의 철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러니까 존재자를 있는 눈앞에 있는 그것을 우리 자신을 혹은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존재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 명료하게 그 존재자의 존재에 접근하는 것이지 아니야 이 존재자의 존재는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모순이 된다라고 질문이 던져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존재자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던져진다면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 간극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우리는 동어 반복을 느끼게 되죠. 문장 내부에서 이건 동어가 반복되고 있구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구나. 존재자와 존재라는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모순을 느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존재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존재론은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존재하는 것들. 그걸 존재자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 존재론이니까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자에 대해서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동어 반복의 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이라는 것은 동어 반복의 구조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것과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론의 영역에 들어가서 존재론을 엄밀하게 탐사하게 되면 하이데거와 같은 표현과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각기 자신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러한 동어 반복의 구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락강이 세미나 11의 후기에서 존재론은 동어 반복이다라고 규정을 했던 일이 상기될 수 있는 것이죠. 존재론은 옹톨로지잖아요. 프랑스어로 옹톨로지, 독일어로 온톨로기. 자, 존재론은 온톨로기 혹은 옹톨로지는 존재자에 대해서, 즉 온에 대해서, 온토스에 대해서, 그리스어로 온이죠. 온토스 같은 말이죠. 온토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존재에 대해서 논하는 존재론의 숙명이다라고 락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락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옹톨로지는 토톨로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토톨로지는 동어 반복이라는 뜻이죠. 토톨로지. 그래서 존재론은 옹톨로지는 옹토토톨로지다라고 락강이 기표의 변주를 시연하고 있는데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존재론이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존재론이 아무리 존재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규정에 들어가려고 해도 궁극적으로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동어 반복의 장소. 동어 반복의 장소. 그래서 존재론의 과제를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다면, 혹은 하이데거가 지금 추구하는, 하이데거가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장소로서의 과제를 언급할 수 있다면
이렇게 규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 즉 존재자, 존재하는 것. 존재자는 우리 모두이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들이기도 하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상들이기도 하죠. 모든 대상들, 존재자, 우리의 사유의 대상들일 수도 있고 세계 안에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고 관념적인 것이기도 한 그 존재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우리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들이에요. 존재자. 이미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 존재자들은 과거 시제에 사로잡혀 있죠. 과거 시제. 이미 있어요. 거기 있다라는 거죠. 있다. 과거 시제. 자, 즉 그렇게 과거 시제에 사로잡힌 존재자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어요. 평균적인 세계의 시간성에 사로잡힌 존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자들은 세계의 시간성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자인 거예요. 혹은 달리 표현한다면 유한성에 사로잡힌 존재자인 것이죠. 이미 규정되어 있으니까 유한성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규정된 존재자. 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존재자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규정된 존재자, 유한성에 사로잡힌 존재자로부터 무한성의 시간 질서애로 개방된 존재를 분리해내는 것이 바로 존재론의 과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 속에서 추구했던 목표라는 것이죠. 유한성에 사로잡힌 존재자를 무한성의 시간 질서로 개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존재라고 부르는 것. 그래서 이 둘의 동어 반복적 관계를 파기해낼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달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리, 여러분. 달리. 동어 반복이라는 개념, 우리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이 동어 반복의 개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자, 존재자의 존재는 존재자이다 라고 우리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동어 반복이죠. 이걸 일상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제시해 드린다면 이래요. 한 사람의 존재가 있어요. 한 사람. 여러분들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존재자로서의 삶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한 사람의 존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존재자를 규정하는 속성들이 있죠. 뭐 남자건 여자건 나이는 몇이건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는 이 속성을 반복하는 동어 반복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존재론의 동어 반복이 일어나는 방식인 것이죠. 한 사람의 존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의 존재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의 존재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나의 존재는 나다 라고 우리가 동어 반복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동어 반복인 이유는 이미 나의 존재 규정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나이가 몇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남자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한국인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나는 키가 몇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나는 어떤 종류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나는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고 이미 나는 어떤 종류의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규정되어 있죠, 나는.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론을 밝힌다라는 것은 이미 규정된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규정과 그 명제들이 엄밀한지를 일단 따져보고 맞는 말인지 내가 과연 정말 한국 사람인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인지 뭐 친자 확인 다 해본 다음에 아 이게 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에 관해서 동어 반복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동어 반복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바로 존재론을 다룰 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부조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어 반복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을 통해서 뭔가 더 본질적인 걸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가 존재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다가갈 때 혹은 하나의 사물에 다가갈 때에는 결국 동어 반복이라는 모순과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자, 이게 바로 존재론이라는 것을 실행시켰을 때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첫 번째 장소라는 거예요. 동어반복이라는 것이죠. 아, 동어반복이구나. 그러니까 존재론은 모순된 것이구나. 존재론의 담화를 작동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물의 존재에 대해서 혹은 존재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그 존재론의 담화를 전개시켜 나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첫 번째 난국이 바로 동어반복이었다라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동어반복이에요. 나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남이 나를 규정한 그것을 반복하는 수준으로밖에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동어반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첫 번째 동어반복 앞에서, 동어반복적인 현실 앞에서 벽에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이게 존재론의 첫 번째 난국이죠. 그리고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존재론이 우리에게, 하이데거적인 존재론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20세기적인 존재론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동어반복적인 관계를 파기해낼 것을 요청한다는 거죠. 동어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어떻게 하는가? 존재자와 존재는 같은 것이 아니고 분리된 것이다. 둘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시간의 개념을 통해서 증명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존재와 시간의 이라는 텍스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 간극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 시간이라는 기표를 도입해서 그 간극을 세공한다는 거예요. 혹은 가능성, möglichkeit라는 개념을 통해서, 혹은 실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그 기표를 도입함으로써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거죠.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냥 제가 존재론의 용어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추상적인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덧붙여드리는 그 일상적인 용법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가슴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실존주의적인 면모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존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상당한 자극을 주는 엄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를 질문하게 되면 우선 먼저 나는 동어반복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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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건 이미 존재했던 나 자신에 대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했던 나 자신의 규정, 즉 과거 시제적인 규정이라는 것이죠. 도래할 규정이 아니에요. 이미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었던 존재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존재가 아니라 존재자의 규정인 것이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귀속되는 방식이었던 거죠. 자, 그걸 다시 한번 말하는 건 동어반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말할 수 없게 되는, 즉 동어반복 그 자체가 출현하는 영역에 우리는 피놓고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바로 나는 나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동어반복을 발화하는 지점이라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동어반복을 발화하는 지점. 자, 이게 어떤 지점인가요? 우리가 존재론적인 욕망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되고, 혹은 내가 누구인지를 남들에게 표현할 것을 강제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누구야? 당신 어떤 사람이야? 당신 회사원이야? 당신 뭐 가정주부야? 당신 뭐 가사노동하는 사람이야? 뭐야 당신? 계속 내가 대답을 하도록 만들죠.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너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에 대해서 나는 질문을 계속 대답해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저런 삶을 살고 있고 이런저런 가정 속에 있고 그러면 상대방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왜 질문을 던져? 그런 존재자의 규정에 귀속되어야지 복종해야지 왜 질문을 던지고 그걸 부정하려고 해? 라고 논쟁이 시작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장소 마지막 장소는 뭐냐면 나는 그 모든 규정으로부터 벗어나 있어. 나는 나야. 라고 말하게 돼요. 내가 나는 나야 라고 말하게 되면 그 논쟁의 상대방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저 사람은 더 이상 의미를 전달할 의지가 없다 라고 이해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자신을 규정할 생각이 없다 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나는 더 이상 저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즉 나는 동어반복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이다 라고. 이 나는 나이다 라는 이 명제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신의 자기 규정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모세가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신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다 라는 건 동어반복의 표현이죠. 즉 존재의 규정의 궁극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첫 번째 난국은 동어반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어반복은 숭고하다라는 것이죠. 숭고하다라는 것은 동어가 반복된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의미를 지우겠다라는 거, 의미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거예요. 의미 없음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공백으로 나 자신을 제시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어떤 종류의 의미가 나에게 강제되던 간에 그건 당신들의 의미이지 나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들이 만들어낸 인간에 대한 규정이지 나의 규정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전까지는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나는 나이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순간만큼은 그러한 의미 규정에 저항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나를 공백으로 제시하겠다. 나는 나를 미래 시제로서 제시하겠다. 나는 나를 미래에 실현될 존재로서 규정하겠다. 즉 미래 시제의 존재와 과거 시제의 존재자를 분리해내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 존재자가 존재로 대체되어야 한다. 조금 전에 예를 드렸던 그 문장이 바로 존재자가 존재로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존재자와 존재가 같은 것이라면 동어반복이 일어날 뿐이겠죠. 하지만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다라고 지금 가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이데거는. 존재자와 존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존재자가 존재로 대체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지금 하이데거가 하고 있는 존재론이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존재론이기보다는 윤리적 실천 명령을 다루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론의 난국을 그 이전까지의 철학사가 보여주었던 존재론의 문제에 관련된 난점을 존재론적 담화로 돌파하는 것이 아니고 윤리학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거죠. 행위의 문제로 돌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존재론이란 뭐예요, 여러분? 존재하는 것들, 존재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엄밀한 묘사인 것이죠. 이건 이렇게 존재하고 저건 저렇게 존재하고. 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묘사인 거죠. 자, 그런데 이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엄밀한 묘사, 존재하는 것들의 존재자의 존재 묘사로서의 존재론의 담화를 하이데거는 비틀어서 그에 대한 해석이나 묘사의 담화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들의 질서를 돌파해서 넘어서는 실천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존재론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존재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는 실천을 주장하는 윤리학적 텍스트인 것이죠. 윤리학적 텍스트. 거기에 존재는 거기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자, 우리 앞에 있는 존재자들, 내 존재는 거기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어야 하는 것으로 있다는 거죠. 쟁취되어야 하는 어떤 사건성으로 그곳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이 아닌 것이죠. 존재와 시간은 존재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윤리학이에요, 윤리학. 그래서 특이하게도 존재와 시간에서는 사물들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주체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자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체의 행위에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론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그 표현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하는 이라는 이 표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의미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의미하다라는 이 표현을 허사적이라고도 불러요. 허사적 표현. explétive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제가 왜 프랑스어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이게 락강이 이 표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그리고 이론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데, 자, 이렇습니다. 그걸 설명드리면, 자,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자,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자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로서밖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20대의 젊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젊은이가 되겠어 하고 뭐 변신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자의 세계에선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자신의 분수를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자이기도 하죠. 혹은 이렇게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죠. 자, 그래서 허사적인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건 사실은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지, 제가 지금 논평하는 부분이죠.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현존재라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다자인이라는 이 존재, 질문을 던지는 존재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염려하고 질문을 던지는 이 존재자에게는 존재가 된다는 것, 자신의 존재를 획득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를 도입하는 것과 같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이 무의미한 허사적인 표현을 쓰면서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존재가 의미를 갖지 않는 기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존재는 무의미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재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존재자의 세계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존재자의 세계,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런 세계들, 다 세계에는 사물들이 있고 사물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알아보고 이해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뭐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존재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의미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의미들이에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죠.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다자인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자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내 안에서 반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려고 할 때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의미를 빌어옴으로써 타자적인 세계에 다시 종속되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미를 묘사하고 이해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게 되는 의미의 차원은
내가 만든 의미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세상이 세속의 의미의 차원이기 때문에 내가 의미로서 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상 하이데거가 추구하는 존재자와 존재의 결별, 존재자와 존재의 간극을 세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존재자의 세계 속으로 다시 던져지는, 자, 그러한 루틴 안으로, 부정적인 루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하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 자기의 존재를 자기의 것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은 허사적인 특성을 갖게 됨으로써, 즉 무의미한 행사를 실행함으로써 존재를 묘사하는 담화의 내부에 무의미의 공백을 도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의미의 공백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만이 현 존재의 본질을 규정하는 데 최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조금 전에는 제가 동어반복이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허사적이다라는 표현, 허사적인 표현. 허사적인 표현의 대표적인 것은 조금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지만, 허사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표현, 군더더기의 표현을 덧붙임으로써 문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문장의 무의미를 조금 덧붙여버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을 락강이, 제가 좀 전에 락강의 허사적인 표현에 대한 개념을 지금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락강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흔히 한국말에서도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면 프랑스어는 j'ai peur qu'il vienne 이런 표현이 있어요. j'ai peur qu'il ne vienne 여기서 ne j'ai peur qu'il ne vienne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나는 그가 오지나 않을까 두렵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가 오지나 않을까. 자, 이거 허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부정의 용어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그가 올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가 올까봐 두렵다. 올까봐 두렵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는 그가 오지나 않을까 두렵다라고, 않을까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써요. 느라는 표현을 써요. 부정의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부정의 표현이 덧붙여져 봤자 근본적인 의미는 변화하지 않죠. 나는 그 사람이 여기 올까봐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선명한 현실 자체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두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선명하게 나는 그가 올까봐 두려워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거기에 오지는 않을까라는 허사적인 표현을 덧붙여서 불안을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허사적인 표현이에요. 허사적인 표현.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표현인 것이죠.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바로 그와 같은 있으나 마나한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에서도 이런 허사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허사적인 표현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존재자를 설명하고 묘사하는 방식으로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담화 내부에 공백을 도입하려는, 무의미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어디에서나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자가 아닌 존재를 묘사할 때 우리가 선명한 의미화에 의존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는 존재에 대한 묘사이기보다는 사태 내용에 관한 묘사가, 자할티근이라고 했었죠. 사태 내용에 관한 묘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를 규정할 때에는 딜레마가 있는데 존재를 규정할 때에는 이미 존재하는 규정들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의미의 사용도 없이 존재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딜레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팔루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존재를 규정할 수 있는가? 자, 이것을 탐사하는 과정이에요. 하이데거의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복잡하고 중층결정되어 있는 이 문장들의 흐름들, 이 기표들의 연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투쟁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이 문장 구조, 하이데거가 썼던 한 문장, 한 문장, 한 기표, 한 기표, 한 단어, 한 단어들의 전개와 구성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원전을 읽는 게 중요하고, 원전을 읽지 않는다 해도 번역서를 읽는다 해도, 잘된 번역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원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니까 번역서를 읽는다 해도 어쨌든 텍스트 자체를 읽어야지, 요약해 놓은 책들을 읽어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읽는 하이데거, 혹은 하이데거를 해석하는 그러한 책들, 요약해 놓은 책들, 요약하는 강의들, 의미만을 전달하는 강의들은 결국 존재를 다시 존재자의 영역으로 돌이켜버리는 그러한, 즉 본질을 훼손시키는 텍스트이자 강의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은 어려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복잡하면 복잡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과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걸 소비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 가능한 개념으로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담화 내부의 무의미와 공백의 위치를 발견할 수가 없죠. 다 봉합되어 버리니까. 그러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같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휘발성, 그 강력한 역동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왜 하이데거의 텍스트를 그렇게 읽어야 하는가 하면, 이미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역시 나 자신의 존재를, 우리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읽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쉽게 읽히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우리 존재도, 우리 자신의 존재가, 우리가 하이데거를 그렇게 어렵게 읽는 이유는, 그러니까 단순 명료하게 요약된 방식으로 하이데거를 읽지 않고 그 기표 하나하나가 전개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떠돌고 있는 공백의 유령의 위치를 포착하려고 노력하고, 그 유령의 위치를 포착하고 그 공백으로부터 새로운 기표를 생산해내는 과정들을 추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절차를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 자신 역시, 여러분 모두 역시, 현 존재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여러분 모두 역시 여러분 자신의 존재함에 관하여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그와 같이 있게 한 세계를 지탱하는 담화의 균열을 도입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있게 한 세계, 이 세계의 권력, 이 세계의 관념들, 고정관념의 권력들이 그 자신의 담화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부하려고 하는 공백과 균열의 위치를 우리가 끝끝내 찾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진 공백 혹은 도입된 균열로부터 낡은 세계 이해와 그 세계 이해로부터 흘러들어온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를 해체하고, 그런 다음 새로운 나 자신에 대한 존재 이해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망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욕망이야말로 락강이 말하는 욕망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문장에 바로 그 욕망인 것이죠. 자, 우리가 존재론이라는 담화 속에서 이렇게 허사적인 표현을 발견하고 혹은 동어반복적인 표현을 발견함으로써 그 존재론이 스스로 맞닥뜨리게 되는 난국의 지점으로부터 이해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존재론이란 바로 그 균열을 탐사하는, 그 공백을 탐사하는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존재론은 윤리학이에요. 하이데거에게 존재론은 윤리학이에요. 그리고 존재론이란 어떤 텍스트인가 하면, 어떤 담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존재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의 담화의 균열을 도입하기 위해서 조작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균열을 도입하는가 하면 낡은 존재 이해를 해체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로운 존재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자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낡은 존재 이해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존재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한 욕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자인이라는 존재자는. 자, 그런데 그러하다면 이게 마냥 그렇게 쉽기만 한 일인가? 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죠. 허사적인 표현이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현존재가, 다자인이 흔들림 속에 있는지를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먼저 현존재의 규정을 제 나름대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모두가 다 현존재이잖아요. 자, 현존재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종류의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불안정한 심리의 주체다라고 정신분석적으로 규정해 볼 수도 있어요. 자, 현존재는 지금까지 하이데거의 규정을 따라오자면 현존재는 무엇인가요? 존재를 염려하고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자, 그러한 존재자로서의 인간을 현존재라고 불렀죠. 질문하는 주체. 그것도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는 주체. 즉, 존재자의 담화에 대해서 공백을 도입하려는 주체가 현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현존재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심리적인 주체인가 하면 불안정한 심리의 주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심리의 주체이고 언제나 균열에 매혹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일탈의 주체라는 것이죠. 현존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어진 존재자의 규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는 그런 불안정한 심리의 주체이고, 뭔가 균열이 생기면 그 균열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혹되기도 하는 일탈의 주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는 락강의 정신분석 세미나 17 그런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미에서 현존재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사태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는 잉여주의상스의 주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어진 규정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잉여 지점을 바로 현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잉여주의성 자체가 현존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현존재라는 그 특수한 틀은, 특수한 인간을 바라보는 특수한 담화적 틀이죠. 하이데거가 발명해낸 특수한 담화적인 틀로서의 현존재는, 우리 모두인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그러한 욕망이 휩싸인 존재예요. 다른 동물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른 동물들은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존재자가 존재이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자와 존재가 하나예요. 즉, 그 공동체, 쥐들의 공동체, 비둘기들의 공동체, 혹은 늑대들의 공동체, 사자들의 공동체에서 사자는, 비둘기는, 늑대는 존재자들이죠. 다 존재자들인데 그 존재자들은 그들의 공동체가 그들을 규정하는 방식 그대로 거기에 있다는 의미에서 존재자와 존재가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거예요. 그 둘의 용어를 만들어내지 않죠. 인간만이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죠. 그냥 그 둘의 용어조차 없고 그들은 그냥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요. 사자가 내가 왜 사자인지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자가 남들이 다 날 보고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하지? 라고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내가 지금 사슴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자로서의 모습이 과연 진정한 존재인가라는 질문 따위는 던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존재자와 존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존재로서의 우리는 존재자의 세계를 살아가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이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나의 존재자이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난 남자구나. 나는 한국인이구나. 다 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규정된 그 규정들을 통해서 나는 나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그냥 만족할 수도 있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이 모든 것에 순응하면서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들을 살아가잖아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뭐 아버지로서의 위치에 충실해야지, 직장인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해야지, 선생님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해야지, 학생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해야지, 한국인으로서의 위치에 충실해야지. 나는 나의 존재자의 규정에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아내로서 나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나는 어머니로서 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겠지. 라고 나의 존재자를 마치 존재인 것처럼 그냥 둘을 동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렇게 살아가죠. 자, 그런데 때로는, 자, 우리 수업의 제목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가끔씩은 철학의 정신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정신병인가 하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나인가? 나는 누구이지? 라는 질문. 우리가 기억상실에 걸리지 않는 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바보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철학의 정신병에 걸려요. 그래서 존재를 찾으려고 해요. 존재자 외에 더 본질적인 것이 있지 않나? 라는 기이한 망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철학의 정신병이고 이게 바로 진리의 정신병이에요. 즉, 현존재는 자신의 존재에 접근하려는 경향, 진리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이한 병적인 사태 안으로 증상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진리에 대한 욕망은 그런 의미에서 불안을 가져온다는 거죠. 불안을. 우리가 존재 혹은 진리, 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규정은 이래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그것부터 드리고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특히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하면 존재자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진리의 과정이라고 보죠. 그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주 평범하게 해볼 수 있는 진리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닌 척, 스파이죠. 스파이라고 할 수 있죠. 스파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스파이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남파 간첩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저를 제시할까요? 진리의 방식대로 진실하게 나를 제시할 수는 없죠. 나 자신의 존재의 진리가 드러나면 나는 뭐 체포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짓 행동을 하게 돼요. 나는 내가 아닌 듯, 북에서 온 사람이 아닌 듯, 북한 사투리도 쓰지 않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의 거짓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이 내게 와서 나는 당신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 라고 말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그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의미인 거죠.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그런 의미이고 하이데거도 역시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진리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즉 존재자의 존재가 그대로 드러날 때, 즉 존재자와 존재가 하나의 간극 없이 자신을 드러낼 때, 자,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런데 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선 사자로서 살아가니까 언제나 사자로서 살아가니까 사자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스운 표현이죠. 사자가 무슨 진리의 삶을 살아요. 그냥 그런 거지.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모순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것, 왜곡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진리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라는, 뭔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 라는 거짓과 왜곡과 우회와 은폐라는 그러한 현상들을 도입함으로써 진리라는 단어가, 기표가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자,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우리는 간극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자와 존재를 같은 것으로 보고 이 모든 현실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그냥 이해하고 간주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건 그냥 나의 삶이야 라고 우리는 간주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란 단어를 도입하는 순간 우리는 뭐야? 진리라는 게 있어? 그럼 진리가 아닌 것도 있겠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진리가 아닌 진리가 은폐된 그런 삶이 아닐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는 정신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단어는 기표는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표가 사용되는 순간 존재자와 존재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진리라는 기표가 우리의 삶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세계에 대한 존재의 이질성을 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는 다른 곳에 있구나 라고 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존재자의 세계에서 그 눈에 보이는 규정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규정들은 진정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간극의 생각을, 그런 정신병적인 사고방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기표를 사용하게 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내담자가 왔는데 내담자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내담자의 일이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부모님은 어떻고 어떻게 형제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리고 성장했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결혼을 했고 어떤 가정을 이루었고 어떤 직장에 다녔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자, 그때 제가 만약에 그 대화 속에 진리라는 기표를 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부터 진리를 말씀해 주시죠. 라는 문장을 발음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담자의 그 서사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진리를 말해달라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말한 건 뭐야? 아,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네? 혹은 충분히 진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 자,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담자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진리인데요. 저는 진리를 말씀드렸는데 진실한 이야기들이었는데 다 사실들이고 다 진리였는데 라고 제가 내담자가 저에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다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이 진리일까요? 라고 다시 반문한다는 것은 제가 특별히 그 내담자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말이 아니고 진리라는 기표를 그 사람의 삶 안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기표가 그렇게 무구했던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과 진리인 것으로. 존재자와 존재인 두 가지 영역을 간극을 만드는 방식으로 분리해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주체는, 다사이는 그러한 방식으로 파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파동 속으로. 일종의 불안과 염려의 파동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우리의 내부 안으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서사 안으로 균열이 생긴다라는 것은 자, 혹은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은 진리의 영역과 진리가 아닌 영역으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진리인 영역은 자, 존재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영역이니까. 그런데 이 존재의 영역은 존재자의 영역은 아닌 것이죠. 존재자의 영역은 어떤 영역인가 하면 존재자의 영역은 세계의 영역인 것이고 규정된 영역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토양인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세계의 담화의 영역인 것이니까 만약에 진리라는 기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존재 쪽으로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이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이전까지 지켜주고 담당해 주었던
세계의 담화로부터 잠시 멀어지는 효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효과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불안을 가져다 줘요. 왜 불안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우리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던 토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게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즉 헛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게 진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나에게 이전까지의 삶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라고 그 진리라는 기표에 끌림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나를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계로부터 이끌어내고 나를 진리의 영역, 그 모호하고 그 허망한 영역으로 이끌고 가는 중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불안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존재에 관련해서 허사적인 표현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진리가 나를 찾아오지는 않을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 자, 그 가능성이 바로 현존재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현존재는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즉 진리와 함께 있거나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거나, 즉 진리와 함께 없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현존재의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현존재의 구조라는 것이죠. 지금 현존재의 구조를 탐사하고 있잖아요. 자, 현존재는 그런 두 가지 양자택일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현존재가 아닌 존재자는,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같은 존재,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자나 비둘기와 같은 존재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요, 여러분. 언제나 고양이는 고양이에요. 언제나 사자는 사자이고 비둘기는 비둘기예요. 비둘기가 비둘기가 아닌 것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현존재는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그 문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 자신으로 존재할 때에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은 우리 세속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반면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할 때에는 이 세속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 자신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한 어머니가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에 접근했을 때에는 어머니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이죠. 한 가정의 아내, 가정주부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에 접근했을 때에는. 왜냐하면 그 여성이 존재에 접근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하면 그 여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인 규정으로부터 빠져나가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이 그 자신으로 존재한다,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라는 규정은 우리가 상식의 차원에서는 뒤바꿔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바뀌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저는 지속적으로 일종의 정신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진리의 정신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존재가 우리 자신이 문득 자기 자신이 그 자신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기이한 망상 속에 빠져드는 것은 아주 생산적인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인 정신병이라는 것이죠. 망상이잖아요. 내가 아니면 내가 누구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게 과연 나일까? 라고 생각하는 망상을 시도하게 된다는 거죠. 혹은 그 망상이 나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인간 존재자는 다른 모든 존재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양이나 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존재 양태를 지배하는 외상적 권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 세계의 권력,
이 세계의 담화, 평균적 존재 이해의 권력과 그 중력장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해요.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이 공동체가 인간은 무엇이다라고 규정하는 그 규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요. 가정은 가정이라는 규정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이 무엇이다, 한국인은 한국인이 무엇이다, 남자는 남자가 무엇이다, 여자는 여자가 무엇이다, 청소년은 청소년이 무엇이다, 어른은 어른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규정성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우리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규정성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규정성으로부터 일탈하고 멀어지는, 그것을 의심하려고 하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현존재의 특수성이라는 거죠. 가장 두드러진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를 규정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규정하는, 사자들의 세계가 사자들을 규정하는, 사자들을 만들어내는 그 생체적인 구조들이, 이 생물학적인 구조가 이렇게 살아라고 사자들에게 충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경향성 안에서 살아가지 않고, 그 모든 외부적인 규정성이건 내부적인 생체적인 규정성이건 사회적인 규정성이건 이 모든 규정성이 나한테 강제하고 있는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기이한 망상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바로 현존재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선명한 질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불안 속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자연스럽지 못한 아주 인위적인, 그래서 현존재적이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증상을 앓게 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정신병이라는 것이죠. 일종의 죽음 충동의 정신병이라는 것. 우리가 인생의 몇 번은 바로 이 정신병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제가 해석하는 현존재의 특수성으로서의 정신병이기도 하고, 또 하이데거가 말하는 실존의 구조의 특수성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어반복 그리고 허사적인 표현 혹은 진리의 정신병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이데거의 이 텍스트의 내용들을 해석하고 있는데, 다음에 하이데거가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일단 읽어드리고, 이 파동이라는 개념과 세계에 대한 신앙이라는 개념을 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개념,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얹혀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데거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Das Dasein versteht sich selbst im Aus seiner Existenz, einer Möglichkeit seiner selbst, es selbst oder nicht es selbst zu sein. Dieser Möglichkeiten hat das Dasein entweder selbst gewählt oder es ist in sie hineingeraten oder je schon darin aufgewachsen. 자, 이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현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그의 실존에서부터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한 가능성에서부터 이해한다. 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죠. 현존재는 기이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자들은, 현존재가 아닌 다른 고양이와 같은 존재자들은 그냥 그 자신을 그 자신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냥 그 자신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현존재가 뛰어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고, 일종의 그런 망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실존에서부터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가능성을 사유한다는 거예요. 현존재는 이러한 가능성을,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가능성은 뭐냐면 실존의 가능성이죠. 다시 말해서 그 자신으로 존재하거나, 즉 존재에 접근하거나, 즉 진리에 접근하거나, 혹은 그렇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 진리에 접근할 가능성을, 즉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선택했던가, 아니면 그 가능성들 안으로 빠져들게 되었던가, 희나인과 같은이죠. 빠져들게 되었던가, 아니면 각기 이미 그 안에서 성장해 왔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이 하이데거의 텍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 이렇게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제시를 해 드릴게요. 자,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인가 하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현존재가 그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 즉 존재자의 세계를 버리고 존재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스스로 선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이 그거죠. 주체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라고 뭐 이해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가능성을 현존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래요. 빠져들게 된 상황인 것이죠. 즉 현존재가 진리에 접근하려고 접근한 것이 아니고 마치 함정에 빠져들듯이 그 안으로, 그 가능성들 안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혹은 우리 모두가 각기 이미 그러한 가능성 안에서 성장해 왔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해석해드린 이 내용은 순전히 진리에 접근한 것만을 가능성으로 다루었을 때 해석이 되는 세 가지 양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는 것은, 즉 그 자신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선택, 주체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빠져듦인가,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진리의 사건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왔던가, 그런 가능성을 옆에 두고 살아왔던가라는 이 세 가지 양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그냥 진리의 접근 가능성이라는 조금 협소한 방식으로 지금 세 가지 양태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고 좀 더 폭이 넓은 가능성이라는 의미, 즉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세 가지를 해석해드리면, 자, 이렇습니다. 현존재는 이미 자신의 존재 안에 양방향의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인간의 어떤 인류가, 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 가능성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는 뭐 스스로 선택했다라는 표현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하겠죠. 아니면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말의 세계가 먼저 있고 인간은 항상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방식으로 말과 인간의 관계를, 그 관계의 규정성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의 세계 안으로 빠져들어가게 됨으로써 결국 실존의 가능성 안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 안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양태를 설명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아니면 각기 그 안에서 성장해 왔다. 자, 이게 가장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양태 속에서 시간을 보내오는 방식으로 가능성 안에, 양자택일 안에 존재해 왔다라는 거예요. 언어 내부에 이미, 담화의 내부에 이미 공백이 도입될 가능성, 질문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 양자택일의 가능성 안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양방향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존은 그런 구조라는 거죠. 실존은 그냥 항상 존재로서 그 자신의 진리에 접근하는 가능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양방향 모두를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기도 하고 살 수 없기도 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살 수 없지만 살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반대편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실존의 구조라는 거죠. existence라는 건 그걸 의미해요. 실존이라는 건. 그래서 실존이란 그런 의미에서는 파동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동의 개념. 이쪽으로 가거나 저쪽으로 가거나 그 둘 사이에서 진동하는 것. 이걸 저는 파동이라고 부르는데 옹듈라시옹이라고 하죠. 프랑스어로. 파동, 진동, 떨림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 존재로서의 인간은 우리 모두는 바로 이와 같은 떨림 속에, 진동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혹은 진동 속에서 경의에 빠지는 존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 간극 사이에 이쪽이냐 저쪽이냐라는 그 간극의 떨림 속에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존의 구조라는 거예요. 실존의 구조는 파동이라는 것이죠. 존재자와 존재의 불일치가 만들어내는 파동. 그 떨림을 우리는 증상으로서 진리의 증상으로서 경험한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존재자라는 부품이 있고 존재라는 부품이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아니고 하나라면, 하나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이라면 이게 기계 안에서 돌아갈 때에 어떤 진동도 일으키지 않아요. 소음도 일으키지 않겠죠. 딸그락거리지 않아요. 그냥 잘 돌아가요. 있는 듯 없는 듯. 마치 전기자동차가 저속으로 운행할 때 보이는 모습처럼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 그냥 미끄러지듯이 가는 거죠.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존재자와 존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인생. 자, 그 인생은 평탄하건 아니건 진동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진동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주어진 존재자가 나의 존재인 거예요.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자, 이 둘 사이에 균열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간극이 벌어졌어요. 달그락거리기 시작하죠. 진동이 일어나요. 파동치기 시작해요. 자, 그 진동이 뭔가 고장난 듯한 느낌이 우리 삶에서 뭔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진동이 결국은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설명드렸던 이 실존의 구조와 이 파동의 경험이야말로 바로 정신분석의 임상 과정에서 임상을 하기 위해 찾아온 내담자의 근본적인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존의 구조를 체험하지 않는 존재는, 내담자는 분석을 받으러 오지 않아요. 분석을 받으러 왔다 해도 오래 가지 않죠. 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특히 락카니언 정신분석을 받으러 온 사람들은 바로 이 실존의 파동 속에서 고통받는 자이고 동시에 이 실존의 파동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봉합하려는 자가 아니고, 그걸 봉합해 주려고 하는 분석가를 찾아온 자가 아니고 그 파동 자체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정신분석의 내담자, 가장 이상적인 내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에게 찾아온 이 증상적인 진동의 정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나요? 심리치료자들은 보통 이 간극을 메꾸어 주려고 해요. 존재자와 존재 사이에 벌어진 간극을 메꾸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아들, 좋은 딸,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즉 존재자의 균열 없는 삶을 되찾아 주려고 하죠. 반면에 락카니언 정신분석은 그 균열을 절대로 봉합하려고 하잖아요. 그 균열이 결국 진리의 증거라고 생각하죠. 그 균열이, 그 벌어진 틈이, 그 상처가 바로 진리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스티그마타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존재 개념과 락강의 주체 개념이 맞닿아 있는 거예요. 락강의 주체 개념은 간극이에요. 간극. 자아는 봉합된 존재자이고, 주체는, 락강의 주체라는 개념은 바로 존재 그 자체인데 바로 존재자와 존재자 사이에 벌어진 간극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락강의 주체 개념이니까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과 맞닿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데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 인용문에서 하이데거가 말하고 있는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셀프 디자인 하기 위해서는, 그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수업 초기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우선 먼저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상황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게도 여러분 자신이 아닌 것으로 존재하는 상황이 있다면 그로부터 빠져나와야겠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선 우리가 그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스스로를 개방해야 돼요. 일단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아닌 것의 세계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일단 질문해야 한다는 거죠. 즉 히스테리적인 절차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 자신의 삶에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백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존재 질문에 자인스프라그에 개방된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현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현존재라는 단어가 여러분 다자인인 거 다 아시잖아요. 다자인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죠? 바로 다는 여기란 뜻이에요. 여기. 라, 프랑스어로 라, here. 여기 존재함이 다자인이에요. 지금 여기 존재함이라는 것이죠. 여기라는 것은 공간적 여기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인 여기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란 뜻이에요. 다는 다. 여기. 자인은 존재함. 그러니까 여기 있음이란 뜻이죠. 여기 있음. 존재 질문에 자신을 개방한 존재자는 여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존재 질문에 우리를 개방하지 않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있다라는 건 나를 규정했던 방식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이니까 과거 시제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존재자의 세계는 미래 시제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도 나는 그러한 나일 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한 여성이 한 가정의 아내이자 며느리였어요. 자, 이렇게 표현하죠. 아내이자 며느리였어요 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과거 시제 속에 있는 건 맞죠. 하지만 그 사람은 내일도 그럴 거예요. 라면 내일은 미래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입니다 라는 미래적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를 지배하는 명제가 반복되는 것으로서의 미래이니까 진정한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냥 과거가 반복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 미래인 거죠. 가짜 미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만이 반복되는 것이죠. 과거를 지배하는 세계가 규정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해서 존재자와 존재를 봉합하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과거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반복될 뿐인 거니까 영원한 과거 시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존재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공백을 도입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배하는 세계의 담화, 고정관념의 담화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일 때,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은 다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겠어요. 아직 미래가 안 왔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올지는 모르지만 과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이 사람을 지배했던 존재 규정으로부터 이 사람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되는 거죠, 비로소. 다자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음이 되는 것이죠. 여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고, 혹은 과거의 반복으로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반복으로서 내일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이 순간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순간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자신을 비켜가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과거를 채우고 있는 의미로부터 자유로워요. 과거를 채우고 있는 의미로부터 비워져 있죠. 그래서 텅 빈 존재인 것이죠. 공백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간극으로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 순간 이 사람은 그렇게 자유롭게 그 상태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항상 과거로 다시 이끌려 들어가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존재이니까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과거의 나를 보호해 주었던 세계의 의미의 중력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바로 공백과 과거의 충만한 팔루스적 의미의 중력장 사이를 파동치는, 자, 진동하는 상황을 견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사인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사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담화 내부에 질문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공백이라는 것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철학적인 존재도 아니고 철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문득 다사인이 돼요. 나 자신이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게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자가 살아가는 삶이 맞는가? 라는 질문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돼요. 어느 누구도.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인지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잖아요. 실질적인 맞닥뜨린 죽음이건, 뭐 암에 걸려서 당장 몇 개월 안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간접적인 체험으로서의 죽음이건, 예를 들어 전쟁을 체험하고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방식으로 죽음과 근접하게 되는 것이건, 어쨌든 나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이 세계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세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제되는 사건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현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존재가 된다. 과거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실해도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이 세계에 대한 믿음 안으로 들어가려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발가벗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대한 믿음을 상실했지만 새로운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대한 믿음, 세계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고 텅 빈 장소 안에 내던져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불안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세계의 신앙 속으로, 세계의 믿음 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세계에 대한 믿음, 세계에 대한 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바로 팔루스에 대한 믿음이죠. 팔루스라는 거대한 우상을 믿는 우리 자신의 삶의 양태를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보호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은 바로 그 세계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여자는 저렇게 살아야 하고 한국에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학생은 이런 걸 해야 되고 선생은 저런 걸 해야 되고 가족 안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 모든 신앙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그 삶 속에서 쾌락을 맛보고 안정감을 맛보고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었던 것이죠. 자, 우린 그걸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을 박탈해가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독 속에 들어가죠. 그때 우리는 불안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때 우리는 우리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존재자가 아닌 존재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속지 않는 자가 되죠. 하지만 그건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그 텅 빈 공백의 압박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계로 돌아가게 돼요. 자, 이 왕복운동이 바로 진리의 파동이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것. 진리의 파동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가 그 시기별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진리의 파동 속에서 진리 쪽으로 아주 많이 접근해 있었던 시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우리가 진리에 접근하지 않고 세계에 접근해서 세계의 신앙 속에 더 많이 근접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파동 속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있기는 하지만 다시 어느 다른 한쪽으로 이끌려가는 그러한 흐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현존제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그러한 진리의 파동 속에서 누가 되었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진리의 파동의 경험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철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세계인 것이죠. 여러분, 철학 전공하고 철학과 교수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 해도 전혀 이런 진리의 파동에 근접해서 진리의 파동을 통해서 존재에 접근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여러분. 뭐 철학과 교수라고 해서 뭐 성추행, 뭐 횡령, 온갖 종류의 부조리한 행동을 자신의 삶에서 반복하는 존재가 없는 건 아닌 거죠. 어디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아니 뭐 철학과 교수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너무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하는 한 진리의 정신병은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태라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진리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진리의 파동을 누구나 증상적으로 경험한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러한 진리의 파동의 공간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각기 그 안에서 예외 없이 성장해 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존재 질문의 가능성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죠. 진리를 추구하는 건 과연 능동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수동적인 문제인가? 우리 흔히 그런 존재의 유형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면 자기 개발에 아주 몰두하는 사람, 자기 개발, 자기 극복, 아주 의지력의 화신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혹은 자기 개발서들은 존재 질문에 자신을 개방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담화인가 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개발은 어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고 있는 그 자기 개발이라는 개념은 이 세계의 논리가 내 안에서 적극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실천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가장 수동적인 태도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태도인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세계의 논리가, 타자의 논리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능동성이라고 부를 수 없잖아요. 그 주체의 능동성이 아닌 것이잖아요. 이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이고 타자의 논리이지 나 자신의 존재의 논리가 아닌데, 이 세상의 논리가 나의 존재에 들어와서 이 세상의 논리를 반복하고자 한다면 내가 그걸 아무리 능동적으로 개발의 형식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능동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수동적인 거죠. 세상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이니까 세상의 타자성을 아주 능동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수동적인,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태인 것이죠. 자, 반면에 내가 그리로 끌려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예수를 만난 사도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건처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그 진리의 사건을 만나는 상황 자체가 아무리 수동적이라고 해도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건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수동적인 상황으로 나는 빨려 들어갔어요. 내가 거부하려고 해도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빠져들게 된 하나의 상황인 것인데, 자,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나의 존재를 마주하게 되죠.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껍데기였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면 나는 나의 존재와 마주한 것이 돼요. 그 경우에 나는 아주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리와 마주하는 사건 속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동성 안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자성이 세계라는 타자가 내 안에서 반복되고 있지 않다. 반복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능동적인 거예요. 존재의 입장에서는 능동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다라는 이런 우리 흔히 상식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리고 대체로 자기계발서가 그러한 관점에서 쓰여지죠. 나 자신의 주관성보다는 타자의 시선을 종합해서 타자의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타자의 시선이 나를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나를 개발하는 것. 이게 자기계발서의 요체이기도 하죠. 타자의 시선 중에서도 엄밀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세공된 기준과 틀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죠.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나의 존재를 파악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자기계발의 영역과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과정은 극단적인 수동성이라는 것이죠. 타자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는 것이고 타자의 시선과 세계의 관념이 내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온전히 허용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어 반복 같기는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공격을 한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건 뭐냐? 라는 질문이 다시 한번 던져질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이렇게 심리학에서의 성격 테스트나 혹은 이 세계의 관념이 나에게 요구하는 존재자의 규정 말고 내가 나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의 관념으로 구성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모호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그냥 다사인이라고밖에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의 가능성을 가진 그 실존성을 가진 실존적 구조 안에 있는 존재자를 현존재라고 부르는데 여기존재라고 부르는데 이 여기존재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이데거는 다사인이라는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A처럼 있는 거야 라고 규정할 수 있었다면 A라는 의미로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이라는 사태를 규정할 수 있었다면 다사인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A 존재라고 했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으로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공산주의자야, 커뮤니스트야 라고 한다면 이 존재론의 세계에서는 다사인이라는 표현 대신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쓰겠죠. 혹은 그 반대편에서 정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본주의자야 라고 한다면 그 자본주의자들의 세계에서 존재론을 구성할 때에는 다사인이라는 표현 대신 그냥 자본주의자야 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와 명칭이 들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극도로 모호한 채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이데거는 그것을 다사인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이라는 것은
기의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태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호하고 관념의 공백의 도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세계의 내부를 살아가는 존재자로서의 우리 자신으로서의 주체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 망설임과 불안의 정동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누군가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상태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정동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혹은 망설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체는 극도로 수동적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토대는 타자성이니까, 이 세계성이니까, 그 세계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람의 능동성도 그 세계성 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니까, 세계성에 오염되어 있는 주체는 자신의 능동성을 세계성의 반복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세계성이 멈추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함이라는 사태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극도의 수동성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주체와 본질과 존재가 능동적이 되는 그러한 역설적인 절차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사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건은 내재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부는 타자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는 진정한 내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내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의 반복인 거예요. 반면에 그 우리의 내부를 지배하고 있는 타자성이 균열을 일으키는 사건은 결국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결국 내부에 대해서 이질적이라는 의미에서 외부의 사건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낯선 사건이라는 거예요. 증상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현존제라 해도 우리 모두가 진리에 접근 가능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 사이를 파동치는 그 파동의 증상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존재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진리의 가능성을,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모호한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을 선택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드문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반발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의 자아의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자아의 항상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속의 논리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의 논리의 이질적인 것으로서의 존재나 진리는 우리에게는 공격적이고 불안의 대상인 것처럼 간주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자아를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세계를 붕괴시킬 수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구조, 진리에 접근하는 이 드문 사건, 그리고 진리가 아닌 쪽에 머물게 되는 자아의 항상성의 구조. 자, 이걸 하이데거는 실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존성. existentialitas. 실존성. 하이데거가 이렇게 얘기하죠. 실존성이란 현존재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연관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존이란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와 관련하여 맺는 가능성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표현을 쓰자면 실존성이란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현존재가 무한회로 자신을 개방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초기에 이 수업의 초반부에
수주 전에 언급했던 존재를 대상 A로 대치하는 그러한 구도가 가능하다면 결국 실존이란 빗금친 주체 S가 대상 A를 대체할 가능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실존성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에서 락강의 주체 개념이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과 흡사한지를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락강의 주체 개념은 빗금친 S입니다. 빗금친 S인 이유는 우리가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외되는 이유는 우리가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문신당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장악당해 있다는 것은 결국 현존재가 세계의 논리에 의해서 존재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체는 락강의 빗금친 S로서의 주체는 소외된 주체는 소외되지 않은 영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상 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상징화에 저항하고 상징화로부터 빠져나가는 무엇과 동일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락강의 주체 개념이라면, 자 그렇다면 하이데거의 현존재 역시 자신의 존재에 접근해서 존재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는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존이란 그 모든 절차들을 구성하는 계기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다양한 개념들은 결국 실존성의 구조, 실존성을 말하는 계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10주간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데거가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인간에게 집중된 문제였잖아요. 다사인에게 집중된 문제였죠. 그리고 그 다사인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하이데거는 그렇게 얘기하죠.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 존재 질문을 걸 수 있는 존재자를 일단 선정해야 한다. 자, 이게 지금까지의 이야기였잖아요. 왜 다사인에게, 현존재에게 우리가 집중하느냐 하면,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존재만을 밝히려고 하는 그 목표가 아니고, 존재 일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 모든 존재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리로 가는 통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리로 가는 통로를 찾기 위해서는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대상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존재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존재자가 바로 인간 현존재다라고 규정했어요. 그래서 그 인간 현존재가 어떻게 우월한지, 그러니까 다른 통로 말고 이 인간 현존재를 통하는 통로가 왜 뛰어난 존재 질문의 통로인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이데거가 증명을 했죠. 우리 강의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 존재론적인 우월도 있고, 그 존재론적인 우월성으로부터 나온 존재적 우월성도 있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것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결국 존재 일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존재 일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현존재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과 같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취지를 하이데거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의 사물, 이런 녹음기라는 사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존재의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녹음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이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존재자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에도 현존재라는 틀을 통해서 던지고자 하는 이유는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도 결국은 고양이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자의 간격을 분리시키는 그러한 틀을 적용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질문의 구조 자체가 그게 어떤 존재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실존성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의 마지막에 왜 이렇게 모호한 이야기가 다시 튀어나오는가? 왜 이렇게 다시 어려워지는가? 조금 알듯했는데 다시 난해한 영역으로 접근하는가라는 불만을 갖게 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쉬운 사례를 제시해 드리면서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대 미술은 존재 일반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던지는가를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현대 미술은. 그게 바로 모든 존재 일반에 대해서 현존재적인 틀을 사용해서 존재 질문을 던지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대미술 중에 현대미술의 시작이 어디다 말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 현대미술의 시작이 인상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현대미술이라는 것은 결국 듀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듀샹은 미술을 역사성으로부터 바라보고 그 역사성을 단절시키는 것을 자신의 작업의 목표로 했었던 것이니까 막셀 듀샹이 현대미술의 시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듀샹의 작품 가장 유명한 소변기를 보세요, 여러분. 듀샹의 소변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작품으로서 어떤 틀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자, 듀샹의 소변기는 이렇습니다. 그 이전의 작품들은 어땠는가 하면, 그 이전의 작품들도 다른 화가들,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들도 존재론적인 차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꽃을 그리면 꽃의 본질을 그리려고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꽃의 본질을 그리려고 했어요. 아름다움의 정수를 드러내려고 했죠. 고전주의자들이 특히 그랬죠. 어떤 아름다운 여인의 몸을 그리게 된다면 그 여성의 아름다움의 핵심을, 본질을, 비전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에센스를 드러내려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에센스가, 본질이 거기에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있다라는 가정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외관으로부터 추론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둘 사이에 연결점이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주의적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예술가들이 그렇게 했다면 듀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듀샹의 예술작품의 특징은 바로 존재자와 존재를 분리해내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변기가 정확히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변기를, 화장실에 있는 소변기를 떼어내진 않았지만 철물점에서 산 거예요. 자, 철물점에서 소변기를 샀어요. 자, 소변기는 이 세상에서 그것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죠. 이 세상의 논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술관이라는 장소에 전시를 하고 그 사진을 찍게 됨으로써 그 소변기는 이 세상의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리죠. 그게 레드메이드의 특성인 거예요. 레드메이드의 전략인 것이죠. 이 세상의 맥락으로부터, 즉 존재자의 세계로부터 소변기를 존재의 영역으로 가져다 놓는 것, 즉 공백의 영역으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에 대해서 그 개념과 끈이 느슨해지고 그 사물 자체가 모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술가들이, 특히 현대 미술가들이 존재 일반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존재 일반에 대해서. 즉, 현존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틀을 그대로 일반 존재들에 대해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예술의 구조가 실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데거는 바로 그와 같은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존재 일반에 접근하기 위해서 현존재의 실존적 구조의 존재 질문의 특수성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의 특수성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른 사례를 하나 제시해드리고 강의를 정리해 볼게요. 영화의 영역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존재하죠. 즉 실존성의 구조 안에서 존재 일반에 접근하려는 그러한 특수성을 보이는 영화의 연출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대표적인 연출자가 바로 영화 감독이 고다르죠. 고다르는 고다르의 영화와 연출의 특수성을 묘사할 때 평론가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프랑스의 고다르에게 연출은 윤리의 문제였다라는 그러한 해석을, 그러한 논평을 많이 하죠. 왜 윤리의 문제인가? 자, 이런 거예요. 고다르는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물, 눈앞에 있는 하나의 존재자,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의 이야기, 혹은 누군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 존재자들의 세계인 것이잖아요. 그 존재자들의 세계를 다시 영화 속에서 반복하는 것을 거부해요. 그 존재자들의 세계를 오히려 그 이미지를 띄어 가지고 와서 그 이미지들이 그것이 원래 속해 있었던 존재자의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존재의 영역에서 작동하기를 바라죠. 즉 모호함의 영역에서 작동하기를 바래요. 그 대표적인 게 영화의 어떤 소재로서의 이야기나 뭐 사물들이나 이미지들만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선 먼저 영화 자체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다르에게 영화란 무엇인가? 영화란 영화처럼 보이지 않아야 하는 어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영화라는 존재자, 자, 영화도 존재자이잖아요. 존재자.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고 그 영화라는 것을 우리가 존재자로서 가정한다면 고다르는 이 영화를 그 존재자의 세계에서, 즉 세계의 논리 속에서 해석되는 그러한 부분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해요. 떼어내어서 도대체 저게 뭐야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들도록 영화를 구성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영화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존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즉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윤리의 차원에서 영화를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선택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강제하는 의무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명령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진리를 구성하는 담화의 특성인데 만약에 어떤 예술가가 존재 일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영화도 있고 소변기도 있고 미술도 있고 회화도 있고 조각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존재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진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그것은 연출이 아니고 영화 연출이 아니고 윤리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다르의 작품이 혹은 고다르의 연출이 언제나 윤리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것에 지배받고 있었다라고 논평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뒷장의 얘기하고 고다르의 얘기하면서 존재론의 문제에 대한 저의 논평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텍스트에 대한 강의 수업 1부도 10주간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던 1부의 강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또 그 외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하셔도 좋습니다.